다음 이제 취득자의 식별을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오는데, 취득자는 중요할 게 뭐 그다지 없는데 역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취득. 그거 일단 써놓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자 식별은 우리가 이제 결합 참여 기업, 그러니까 취득자하고 이제 피취득자 이제 같이 이제 사업 결합에 이제 플레이어들을 이제 결합 참여 기업이라고 하는데, 다음 중 취득자로 식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이루어진 사업 결합의 경우 현금이나 자산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부채를 부담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분을 교환할 때는 이제 보통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 이제 그 취득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취득자, 피취득자를 실무에서 구분하기가 뭐 대부분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일부 여기 나온 것처럼 역취득 경험이 사례가 있습니다. 역취득의 사례가 뭐냐면, 우리 그 상장회사가 있는데,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이라는 상장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제 우량 비상장회사예요. 우량 비상장회사인데, 그 상장을 하고 싶어요. 상장하고 싶은데, 상장하게 되면 규제를 많이 받거든요. 상장하면 규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규제를 받고 싶지 않고, 상장을 하고 싶고, 이럴 때 이제 역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상장회사하고 상장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 합병을 하게 되면 합쳐되잖아요. 합쳐가 되면 상장이 이제 폐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를 취득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꾸며요. 법적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역취득,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실질 취득자. 우리 이제 기준서에서는 이제 회계상 취득자. 이런 거 씁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피취득자.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 형식적으로만 이 회사가 법적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회계상 피취득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취득자지만 이 회계상은 피취득자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상장회사의 자산부채도 있고 비상장회사의 자산부채도 있어요. 그러면 공정가치로 평가할 게 상장회사의 자산부채냐 비상장회사의 자산부채냐 할 때, 회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회계상 피취득자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이 상장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런 걸 공시 나갈 때 얘가 법적으로는 취득자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상 피취득자여서 이 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이거는 뭐 실제 이제 계산 문제를 나오긴 좀 어렵고요. 계산 문제 나오긴 어렵고, 역취득은 그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역취득은 실제로 실무에서도 종종 있어요. 역취득은 실무에서도 종종 있어서 이거 회계 처리 문제가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취득일의 결정입니다. 취득일의 결정은 우리가 그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지배력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1110호 그 연결재무제표집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배력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때 이제 나올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103호 사업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의 종료일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 끝난 날이니까 이전도 하고 이전 대가도 끝났고 자산 부채도 다 인식한 날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결합은 다 계약이잖아요.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제로 지배권을 획득한 날인데 실제로 이런 날보다 빨리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게끔 계약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보다 이 종료한 날짜보다 이른 날짜로 할 수 있거나 늦은 날로 계약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건 계약서 쓰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준서 보면 일반적이라는 말로 썼지 항상 무조건 이런 단어를 안 쓴 거예요.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서 쓰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에 나오는 거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계산 문제는 인시가 측정이 이제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에 나오는 문제고, 실제 말 문제보다도 계산 문제 풀 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원칙은 인식 원칙 보시면 현재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부채, 피책자산, 비지배지분을 인식한다. 식별할 수 있는 자산, 인수부채. 이건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고급회계사 책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유형자산, 유동자산, 뭐 비유동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이 있는데 이게 피취득자 재무상태표라고 보면 이 피취득자가 이미 사업결합을 한번 했던 회사예요. 사업결합을 했던 회사예요. 과거에 사업결합을 해서 이 비유동 쪽에 영업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업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취득자인데 이 영업권을 가져올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무에서도 이걸 좀 잘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서를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부채, 피취득자는 그러니까 영업권 자체는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별할 수 없는 거를 몽땅 영업권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자산이 10,000원이고 부채가 6,000원이고 이 중에서 영업권이 2,000원 있다면 영업권 제외한 순자산, 영업권 제외한 자산은 영업권 제외 9,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000원이 우리가 인식할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런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런 문제도 충분히 그 말 문제라든지 계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별거, 왜냐면 이게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냐 없냐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중 교재에 이런 표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서에 있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준서만 보는 거예요. 기준서만 보고 왜냐면 이게 수험서, 여러분들이 보는 수험서 갖고 실제 실무에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적용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런 기준서 이제 해석을 갖고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회계법인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의 빅4가 있는데 글로벌 회계법인들에서 자료가 다 있어요. 글로벌 회계 뭐 딜로이트 뭐 그다음에 이제 KPMG, EY, 그다음에 PwC 같은 그쪽에 보면 영문으로 된 IFRS 기준서가 다 IFRS 해석서, IFRS 해석서 다 있습니다. 해석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 기준서도 제가 아까 사업결합 300페이지라고 그랬었는데 그 글로벌 펌에 있는 해석서를 보면 300페이지가 더 많아요. 그런 기준서 영문으로 됐죠. 당연히 영문. 왜냐면 그 기준서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업데이트하기 쉽지 않아서 매우 영문으로 그냥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회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글로벌 펌에 이제 그 4대 회계법인 다니시면 접근할 수 있고 이걸 해석을 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시중에 있는 교재 갖고 감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실제 실무는 디테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준서 문단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인식 원칙은 우리가 취득이 현재 영업권과 분류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산, 부채, 비지배 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산, 부채, 비지배 지분. 비지배 지분은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비지배 지분 외에는 사업결합에 아까 사업결합에 제가 합병하고 연결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병은 당연히 우리가 100%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이 0인 거고 연결은 100%때 0이지만 100% 아니면은 비지배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을 쓰려고 비지배 지분도 인식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인식 조건은 취득일에 작성과 재무제표 개념체계죠. 개념체계 1에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자산 부채에 대한 개념을 적어드렸잖아요. 그 개념에 맞는 거를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개념이 뭐냐면 과거의 결과로 내가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효익할 권리가 있으면 자산인 거고 그다음 부담의 의무가 있으면 부채인 겁니다. 그 정의에 충족해야지만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취득자 영업활동 종료, 피취득자의 고용관계 종료, 이런 종료, 피취득자의 이제 종업원 재배치 같은 계획의 실행에 따라서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뭐냐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거, 미래의 일인 거예요. 과거의 그러니까 부채의 개념이 뭐냐면 과거의 결과로 내가 지고 있는 현재 의무가 부채잖아요. 얘는 과거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부채의 정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사업 결합을 우리 할 때 사업에 해당되는 걸 이제 인수하는 거고 사업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들은 이제 사업 결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취득법 적용 일환으로 인신유권 충족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자산, 인수 부채는 별도 결과의 거래가 아니라 사업 결합 거래에서 취득자, 피취득자 사이에 교환한 항목의 일부여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인식 원칙 예외가 있으면 리스 제공자가 리스에 따라 용역리스, 금융리스를 분류하는 거, 그다음에 보험계약 이런 것도 이제 외우셔야지만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부분은 이제 인식에 대해서 적어낸 거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 개념에 맞아야 된다만 인식을 하는 거고 그럼 얼마를 내가 기입해야 되는 거냐, 얼마를 내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냐 할 때 측정 원칙은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 취득일의 공정가치. 그러니까 IFRS 기준서, 그러니까 회계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공부하시는데 뭐 제가 계속 이번 시간에는 주식 얘기 많이 하는데 회계에서 회계학자 분들이 IFRS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면 우리 주식 거래에 있는 시총, 주가, 회계정보와 이제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회계정보가 주가를 설명해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막 괴리감이 있잖아요.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을 특히 이제 인식하는 방법이 취득원가주의. 예전에 이제 그게 많았어요. 근데 IFRS 큰 원칙은 공정가치가 큰 원칙이에요. 그 대원칙이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가 안 될 때 뭐 이런 대체적인 방법을 쓰는 게 그 원칙인 거예요. 공정가치를 왜 쓰냐? 공정가치가 이제 거의 이제 시가에 가까운 개념이잖아요. 시가에 가까운 개념이고 우리가 주가도 거의 시가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회계학자들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전부터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잘 안 돼서 그런데 이제 공정가치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가치를 취득하는 거고 영업권이라는 거는 공정가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비지배 지분인데 비지배 지분도
공정 가치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비례적으로 할 수가 있고 옵션입니다. 옵션. 그러니까 비집의 지분은 우리가 이제 공정 가치를 우리가 이제 상장회사를 우리가 이제 인수한다. 그럼 상장회사의 주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를 우리가 상장회사에 90% 인수한다. 근데 10%가 이제 비집의 지분이 되는 거예요. 10% 비집의 지분이 되는 거고, 어떤 이 회사의 이제 공정가치 비집의 지분을 특정 평가하는 방법을 했더니 주가가 단위당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이런 주가 10,000원을 곱해서 공정가치 구하는 거. 이런 방법을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피취득자의 자산,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집의 지분을 곱해서 양보를 하게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합니다. 공정가치 따로 안 하고 비례적인 목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는 공정가치는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순자산, 이거는 이제 자산, 피취득자의 자산하고 부채를 구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피취득자 자산금액, 부채금액, 그 다음에 지분율이 비집의 지분이 나오는 거고, 이 공정가치는 또 한 번 공정가치 또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한다는 소리는 뭔가를 투입해야 된다는 거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건 또 돌아가요. 그래서 회사들이 공정가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 원칙 또는 측정 원칙 이외인데, 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정가치가 원칙인데 일부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나 1차 문제라든지 2차 문제 풀려면은 여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식조건뿐만 아니라 추가 인식조건을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계 기준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아니라 각 세계 기준에서 요구한 내도를 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아닌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거는 뭐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공정 예외니까 그 말인 거고, 인식 원칙의 예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인식 원칙의 예외 이제 하나씩 이제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인식 원칙의 예외 이제 첫 번째 우발부채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객관식 계산 문제에 계산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례고, 인식 우발부채 어떻게 하냐? 우리 우발부채의 기준서가 있잖아요. 우리 1037호 이제 우발부채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발부채에 대한 가능성을 봅니다. 가능성 뭐 80%냐 뭐 67% 가능성에 따라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발부채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을 현재 우발부채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공정가치로, 그러니까 인식의 예외예요. 측정의 예외가 아니라 인식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측정은 공정가치로 하는 거고요. 인식은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우발부채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우발부채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듀딜리전스 많이 합니다. 듀딜리전스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무시사 많이 가면 이런 사업결합을 위해서 이런 측정 업무를 많이 해요. 측정 업무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지금 취득자하고 이제 피취득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주로 취득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자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피취득자의 그 순자산을 낮춰야지만 인수 금액을 이제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발부채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그 취득자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우발부채성 있는 걸 많이 인식하게끔. 그래서 이건 이제 취득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법인세는 이제 인식 원칙과 측정 원칙이 모두 예외인데, 법인세는 이제 법인세 기준서에 따라서 공정가치가 아니라 법인세 기준서에 따라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여기는 제가 이제 밑에 안 적었는데, 법인세 관련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가치는 다 세후 개념으로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적격 합병으로 이제 세무상 세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적격 합병으로 해서
피취득자 결승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취득자와 피취득자 모두 결승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도 결승금 있고 얘도 결승금이 있는 거예요. 결승금이 있는데 사업결합으로 인해서 결승금이 이제 그 해소될 수 있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해소 가능성. 그럼 우리가 이제 이연보험세 자산을 인식해주죠. 그러면 결승금이 향후 이제 미래에서도 줄여드는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해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해소 가능성이 있고. 자산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그 사업결합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피취득자의 자산 혹은 피취득자 부채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연보험세 자산은 피취득자의 자산이니까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결합 회계 처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이연보험세 자산은 취득자잖아요. 취득자의 자산이잖아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 피취득자의 그 자산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고 얘는 뭐냐? 이전 대가에 포함되냐 안 되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전 대가라는 건 뭡니까? 이전 대가는 건 피취득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취득자에 줘야 되는 거니까 이전 대가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자의 결승금을 인해서 이연보험에서 자산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데 얘는 사업결합 회계 처리가 아니라 그냥 별도 회계 처리로 가는 거예요. 요거 이제 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미처 안 적었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피취득자 사업결합을 인해서 피취득자의 결승금을 우리가 이제 측정의 가능성이 변동의 가능성이 있고 이연보험세로 자산이 되면 사업결합 분계로 포함돼서 들어오는데 취득자의 결승금은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사업결합 분계로 안 들어옵니다. 이게 왜 제가 얘기했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 이 부분 갖고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기준서에는 이런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가 나와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 급여도 예외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상자산이 있어요. 보상자산은 뭐냐면 이제 매도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발 상황 같은 게 있잖아요. 우발 상황 같은 게 있으면 우발 부채 많이 잡을 거잖아요. 취득자가 많이 잡을 것 같은데 가능성 좀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매도자가 향후에 어느 정도 보상해주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그러면 우발 상황이나 플러스 관계에 대해서 계약상 보상을 할 수 있죠. 계약상 보상할 수 있고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고 보상 자산을 해소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평가 충당금이 필요한 대상이다. 우리가 공정가치로 하면은 이미 공정가치에 대해서는 이 평가 충당금 다 반영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치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평가 충당금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한 보상자산의 경우 해소 가능성으로 인한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으므로 별도의 평가 충당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정가치 개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정가치 개념 여러분이 정확히 알면은 이 문장이 바로 이해되는. 공정가치는 이런 해수 불확실성 이런 확률적인 개념이 다 포함된 금액이 공정가치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이제 많아지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굳이 이제 충당금 안 졌는데 공정가치 금액을 이렇게 잡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보상 자산 3만원. 공정가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식으로 측정한 거죠. 그러면은 충당금 2만원. 또 결국은 만원.
이런 식으로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로 인식하면 당연히 충당금 필요 없는 거고, 왜냐면 공정가치 안에 충당금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고, 공정가치 금액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충당금을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정가치로 인식하면 충당금이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리스입니다. 리스의 경우는 좀 이게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피취득자가 당연히 피취득자죠. 우리가 피취득자의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피취득자가 리스 이용자인 경우, 그러니까 리스 관련해서는 이제 리스 제공자가 있고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가 있습니다. 근데 피취득자가 리스 이용자인 경우에 이 리스에 대해서 설명해 준 글입니다. 리스 제공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문단은 리스 제공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리스 이용자인 경우는 16호에 따라서 리스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 하는 거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리스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취득일 기준인 거예요. 취득일 기준. 그러니까 취득일 기준으로 리스를 다시 인식한 겁니다.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의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를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를 측정한다. 다시 측정합니다. 리스 취득일에 리스 취득일이다. 실제 사업결합 취득일에 리스 부채를 다시 측정하는 겁니다. 취득자는 리스 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 자산을 측정하되 시장 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한다. 유리한 조건은 순자산을 높여주기 때문에 플러스인 거고, 불리한 조건은 순자산을 낮춰주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고, 이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리스가 이제 그 1116호인데 이게 2019년부터 아마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이런 개념입니다. 리스가 처음, 우리가 이제 중급회계 내용인데, 리스가 최초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딴 거 하나도 없고 고정 리스만 있다 보면 사용권 자산하고 리스 부채하고 처음에 똑같아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사용권 자산은 정액삼각하고 리스 부채는 유효자율,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가치를 하다 보니까 최초에는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서로가 잘못 표현했네. 최초 리스 인식이라는 같은데, 우리가 그 다음부터 사용권 자산은 정액법을 생각하고 리스 부채는 유효자율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며칠만 지나면 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달라져서, 예를 들면 사용권 자산이 뭐 8만 원인데 리스 부채는 9만 원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 취득 전이랄까, 사업 결합 전, 사업 결합 전인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리스 부채를 측정한다잖아요. 리스 부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 부채 측정했더니 얘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측정했어. 그 다음에 리스 부채 같이 사용권 자산을 측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용권 자산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되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 돼서 자산은 2만 원 늘었고 부채는 만 원 늘었잖아요. 그래서 순자산이 만 원 늘은 거예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도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딱 보면 잘 와닿지 않는데 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리스도 이제 우리가 측정의 예외인 거고, 다시 취득한 권리도 이제 측정의 예외인데, 요거를 하는 겁니다. 측정의 예외. 얘는 이제 다시 취득할 권리는 우리가 프랜차이즈 권리처럼, 우리가 이제 아까 리스 똑같은 거, 기간이 남은 거에 대해서
취득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취득한 권리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잔여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무용자 취득자는 다시 취득한 권리를 관련 계약이 남은 계약 기간의 기초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거의 리스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계정만 다른 거지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주식기준 보상거래도 측정의 여유고, 그다음에 매각 예정 자산도 그 측정의 예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까지 했던 게 자산 부채를 한 거고,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권이나 이제 매수 차이, 용가 매수 차이 인식을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전 대가하고 취득한 거하고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한 게 금액이 더 크면 영업권을 인식하는 거고, 이전한 금액이 작으면, 취득한 금액보다 작으면 영가 매수 차익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취득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산 인수 부채 하고, 그 다음에 이전한 거, 보면 이전 대가 준 거, 그 다음에 그 비지배 지분 금액, 단계적으로 하는 거는 공정가치.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지분을 다 취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10%, 20%, 30% 이러면서 지배력을 일순간에 이제 인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2001년에는 10%, 2002년에도 10%, 2003년에도 10%, 2020년에 갑자기 60%, 총 9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 이제 평가를 했을 거잖아요. 각각의 장부를 할 거예요. 장부 금액이 각자 있을 거예요. 각자 있으면 얘네들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바꿔줘서 공정가치 이전 대가, 요 똑같은 거예요. 공정가치 이전 대가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결합 공정가치를 바꿔주면서 손상, 그 금액이 손익이 생길 거잖아. 손익이 생기거나 뭐 기타 포괄이 생길 겁니다. 그건 이제 그쪽 분계로 가는 거고, 사업결합 분계로 가는 건 아니에요. 사업결합 분계가 아니고, 그 얘기 공정가치가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는 아닙니다. 공정가치를 했기 때문에 공정가치 그대로 적용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지배 지분 금액이 있죠. 비지배 지분. 여기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피취득자의 순자산, 자산 빼기 부채의 공정가치하고 플러스 영업권, 또 마이너스 영가 매수 차익. 영업권이 생길 수도 있고 영가 매수 차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랑 같냐면 이거는 이전 대가, 그 전에 했던 거 포함해서 이전 대가 여기 가하고 다음에는 하,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지배 지분이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를 할 때가 있고, 비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비례적으로 할 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 순자산의 비례 금액을 하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에는 이제 영권이라든지 영권매수 차익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지배 지분을 공정가치로 포함하면 이 영업권의 일부는 비지배 지분 겁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지배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영업권이 비지배 지분 몫이 있다, 이런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